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나 들어본 것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황기철 제동님 너 몰라? 진해가 낳은 사성장군. 사성장군. 까맣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깨끗하시고. 오늘 좀 발랐습니다.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지네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진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예.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진해는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하구나. 최근에 와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창진이라고 진해가 네. 자꾸 통합이 된다고 창원시라고 이름이 예, 바뀐다고 예. 해서 그럼 진해 이름은 없어졌네라는 생각.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그냥 10년에 완전히 진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예.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진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해의 성장 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계공업 도시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 도시로서의 그 의미,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네.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네.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항이 건설되면 예.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자! 황기철이 열다. 하자! 황기철이 하자. 찍자! 황기철을 찍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심소 시작하면서 진해에 출마하시는 어떤 이 국회의원 후보 지금 홍보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시죠? 진해는 저 고향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이달곤이라는 행자부 장관이 진해를 마산하고 창원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창원시 진해구가 되면서 저 고향인 진해가 그 자체로 마치 없어지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저한테는 특별하게 뭐 그렇다고 크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 진해시청에서 날라오는 진해 시민 신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날라오는 게 끊긴 그밖에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고향인 진해로 가서 지내리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할 그런 희망이 없어졌다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4.15 총선에 더 놀라운 거는 진해에 사시는 저희 황씨 분이 선거에 나오면서 이 마창진으로 통합되면서 진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하니까 제가 한편 반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진해를 없애버린 이달곤 서울대 그때 행정대학원 교수고 그때 행자부 장관을 했던 그분이 또 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진해에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그를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항심서에 한번 알리면 이 상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를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진해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방송 꼭 진해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진해 사람이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거는 이미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 진해를 없애버린 인간을 진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진해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라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전 선거운동 맞나요? 이걸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 이 선거운동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진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좋은 곳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럼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던 그 집은요, 딱 저희 집 마당에서 보면요, 진해 앞바다가 보이고요. 저희 집 앞에 그 개울이 지금은 보니까 복개가 돼가 아예 없어졌는데요. 거기에요, 보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요, UDT, 해병대들, 그 개울을 포복해가지고 저 위에 산까지 훈련하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 해군이나 해병대를 가면 저렇게 우리 집 앞을 내가 포복을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야, 말이 개울이 그렇죠. 개울이 좀 크긴 컸어요. 제가 그 개울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이마 깨져가지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된장 바르고요, 그랬던 그 기억도 있거든요. 제가 한 4-5살 때 얼마나 애가 벨났으면, 경상도 말로 벨났으면 그 개울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마 깨지고 그랬겠어요. 오늘 첫 후원이라고요? 네. 와, 감사합니다. 이마 깨졌다니까 후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무조건 2번 찍는 분들, 예, 그분들한테 당신들의 사는 데를 망하게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2번 찍는 거는, 그건 당신들이 이미 치매 정세가 왔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죽을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까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예, 그동안 무조건 이 자한당 또는 이 2번 찍잖아요. 사실 진해분들이요, 무조건 1번 찍어요. 무조건 1번 찍어요. 한 번 더요, 진해에서는요,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해는 무조건 1번 찍거든요. 그런데 진해에서 이 무조건 1번 찍는데 항상 무조건 1번이 진해에서는 이 뭐 한나라당이든 이런 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에서 또 진해에서 무조건 한나라당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이 해군 참모총장을 거친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진해에서 해군 참모총장을 거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약간 민주당 또는 우파, 좌파,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약간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있는 듯이 보이는 후보로 놓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후보는 진짜 전통적인 진해에서 나오는 후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진해 사람들한테 고향의 향수를 다시 느끼게 하고 찾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더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해군 로즈 핑크 분이 65,000원 후원을 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예, 황심소 후원 역사상 가장 제가 기억하는 한은 가장 제가 이렇게 6,500원 찍으시다 잘못 찍으신 거 아니에요? 6,500원 찍으려다가 잘못 찍었다고 우리 지금 작가가 이야기했는데, 이 황심서 진짜 여러분 잘 될 가능성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작가조차, 아니 로즈 핑크분이 65만 원을 찍다가 6만 5천 원을 찍으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참 어쨌든 제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황심서를 만드니까 제가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지금 곧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철군 라이브 상담하는 거 보셨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몸속에 여러 마음이 있다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뭐 전통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를 우리는 스키조프레니아, 마치 그 사람의 원래 마음이 깨어져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가지고 여러 분열된 상황이 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신분열증 사람을 이 제대로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약 먹고 조용히 있어, 꼬꾸라져, 이렇게 하는 일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아주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고 나선 이후로부터 아주 뚜렷하게 일어났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철군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군 세 번째 상담,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대하는 세 번째 상담이, 시리야 좀 가만히 있어줘. 네, 저 지금 시리가 네라고 응답했는데요, 시리는 끼일 때나 안 끼일 때나 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 반복할 건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가 저도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세 번째는 철군이 흰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철군 684명과 같이 동거 중이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권고에 의하여 스포츠센터가 폐쇄되어 15년 가까이 운동한 수영을 2주 동안 못 다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이 본인이 지금 철구는요,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 2m도 안 되는 이 거리 안에 168명의 마음을 지금 이 담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요, 이 열받는 거 조금 죽이십시오. 저도 강의하는데 매번 시리가 참견한다고, 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진짜 제 방인 줄 아는데 제 방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도 헷갈리는데 직접 라이브 상담하는 저는 얼마나 괴로울지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극도의 인내심으로 이런 거 상담 한번 하면요, 거의 한 4월 정도 제정신 차리고 지내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힘 좀 팍팍. 아까 어떤 분, 로즈마리 같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한 10명 있으면 제가 철군 상담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진짜 매번 한 방송에서 10분씩 들어오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러분 철군과의 3차 라이브 상담 어떻게 되면서 철군 속에 있는 684명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되는가, 그 속에서 철군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상담 누구랑? 네, 조현병 약을 7년 반 동안 먹었고 그 사이에 폐쇄병동을 6번을 들락날락 했던 어떤 젊은이의 상담, 여러분 이미 황심소에서 라이브 생방송으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참 젊은이가 조현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약을 6개월, 1년, 2년 먹는 수준을 떠나서 지금 7년 이상이나 먹게 된 참 불행한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약을 먹어서 그 친구는 자기 속에 643명의 누군가 무슨 전파로 자기를 조정하고 또 자기 속에 그렇게 조정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지금 환각, 환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난 상담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철군이라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같이 있는 이름도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김태선, 조민선 그 두 분이 각각 중간중간에 저하고 상담하는 동안에 나와가지고 저 김태순인데요? 딱 조민선이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들으셨죠? 지금 청도 대남병원 아니지만은 안산 연세병원에서 이 갇혀 있다가 탈출은 아니지만 아주 본인 입장에서는 모럴 플레이라고 했대요. 도덕적인 연극 행위를 잘 한 다음에 병식을 갖춘 다음에 나와서 지금 지내는 철군. 지난번 여러분 상담 보셨죠? 이 친구는 한두 번 상담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믿게 되는 가장 큰. 그런데 박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저 속에 있는 김태선, 조민선 이 사람들이 나를 조정을 하고 나를 계속 약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러고 있는데 박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괴로워요. 오늘은 이 철군과 상담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많이 피곤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네, 지난번에 상담 끝나고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아버지한테 네. 뭐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나요? 김태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아, 김태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네. 김태선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오면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다른 생각이라는 거는 뭔지 혹시 철구는 알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일하라. 공부하고 일하라. 네. 그런데 본인이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하거나 일하기 힘들었을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철군한테 공부하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철군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욱하다는 걸 뭐 어떻게 아버지가 행동을 했는지 혹시 철군 보여줘봐요, 내한테. 보여달라고요? 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그때 했는지. 그냥 화내면서 얘기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요?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2주 전에 바로 가서 얘기했는데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려 했는데 그 안방에서 소리가 어머니한테까지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약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신 것 같고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연극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한꺼번에 안방으로 다시 온 거예요. 아니 그럼- 거실로 나와서 거실로 나와서 철군은 그때 그러면 아버지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안방에 들어왔다가 네. 제 말 못 믿겠으면 나가서 하니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따라서 이제 거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때 이제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때 김태선이 막 자기 뭐 이런 식인다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잠깐만요. 갑자기 김태선은 왜 나와요 거기서? 어머니가 내일 병원 좀 가자. 내일 병원 좀 이게 연극하는 거라니까 연극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거. 근데 그건 욱하는 거 아니잖아요. 짜증이라고 할까요? 우기라 할까요? 아빠가 짜증을 낼 때는 주로 뭐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표정은 기억나는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표정 한번 지어봐. 이런 거라면 좀 이해하시려나? 그렇군요. 근데 무슨 소리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조미선도 있다고 하니까 너 어디서 빨바하냐 이러면서 지금도 빨바 시간인데 지금 이 대화가 되냐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미선이 나타나서 조민선이 나타났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요. 진철이의 저는 바 알바하고 있고요. 바에버가 뭐예요? 알바. 알바. 바에서 일한다고요. 아, 바에서 일한다? 네. 아, 조민선이는 바에서 일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조민선이 바에서 일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지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만들어내서 허구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때 그 상황이 너도 약 먹는다며 조미선 너도 약 먹는다 어디 병원 다니냐 강서구 등촌 어디인지 내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화내신 적도 있었고. 아빠가 네. 출근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조민선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아빠가 너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김태선이나 조미선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짜증내면서 거실로 나간 거군요. 뭐 그런 건가? 예, 뭐 잘. 거실에 나간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 나와서는 저는 어떻게 김태선이 조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조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안 믿는 것 같고 아버지는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김태선이 철군을 조정하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철군이 열심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 김태선이 기억날까? 죄송해요. 김태선 씨, 네, 저 김태선입니다. 그때 철군 아버님 앞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거 했어요? 이거? 그게 뭐예요? 그냥 춤췄다고요. 춤췄어요? 네.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조정한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네. 얘네 아빠는 안 믿더라고요. 안 믿죠. 안 믿죠. 엄마도 안 믿는데 만약에 얘네 엄마가 네. 박사님한테 데려오면 좀 믿을까요? 근데 엄마가 믿는다든지 아빠가 믿는다라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박사님, 그러니까 얘 말은 네. 준철이가 병자가 아니고 조정을 당하는데 까지요. 병자가 아니고 조정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정을 당하는 것 자체가 병자인데. 무슨 말 하는 거지? 김태선 씨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내 마음을 잃어버린 병에 걸렸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 하나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을 누구에게 조정당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병에 걸렸어요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철군 아버지나 엄마가 철군 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거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요. 얘 생각에는 그러면은 계속 약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병에 걸렸으면 약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병은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은 그 병이 뭔지를 알아서 그 병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약을 먹는 건데 지금 철군이 먹는 거 프로자핀, 아빌로파이 이거는 철군 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약이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조정하죠? 조정을 하고 싶죠, 그죠? 네. 네. 지금 봐요. 나는 김태선 씨가 철군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 김태선인데요. 네. 얘 조정해서 조정했어.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할 때 네. 얘 조정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가 그렇죠. 그런데 진철이는 도망갈까가 아니라 도망갈까도 있지만 얘랑 무관한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라는 게 김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군이. 네, 김태선입니다. 저. 김태수는 찌질하니까 철군한테 빌붙어가지고 철군 조정회가 돈 벌려고 하는 그게 김태선이니까 뭐 본인 팔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김태순이 진짜 찌질하고 바보가 뭐냐 하면 철군한테 빌붙거나 철군을 조정해가지고는 결코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해줬잖아요. 아, 이게 아닌데. 제가 찌질한 건 맞는데, 네. 그러면은, 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내한테 물어보지 진짜. 그건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철군한테 붙지 말고 차라리 내한테 붙어요. 그래도 돼요? 아 그럼요. 진짜 전파무기 써도 돼요? 조정. 아 그럼요. 그래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불법인데? 불법인데 그럼 불법인데 지금 철군한테는 쓰고 황상현한테는 쓰면 안 돼요? 근데 불법인데, 예, 불법인데 김태순 씨는 불법을 그냥 일상생활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조폭 출신이라며.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얘가, 예. 지, 근데 지가 뭐, 어떻게든 얘기는 했지만, 지 음. 전기과잖아요. 예. 얘 전기과인데, 전기과인데, 협동조합 모바일 툴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네. 김태순 씨. 네. 김태순 씨 맞아요? 철군이에요, 김태순이? 김태선입니다. 김태순 씨. 네. 철군한테 철군이 전공이 뭐든 철군이 뭘 하고 싶든 철군은 기본적으로 돈 못 버는 애예요. 그리고 돈 벌 싹수가 없어요. 아, 이게 아닌데? 철이 그래도 알바 했어요. 알바 해가지고 지 밥값도 못 되고 지 약값도 못 되는 애예요. 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저 근데 38이거든요. 38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찌질했으면 38이 될 때까지 돈 벌 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지 돈 못 버는 인간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지 그거 구분도 못하면서 38 나이나 먹었으니까 참 깝깝하네요. 내가 봐도. 근데 아이고 준철이 정말 많이 빨아들여 저도 빼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본인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자기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한테 붙어야지. 어떻게 참 딱해요. 김태선 씨도. 근데 얘 죽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준철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준철 죽여봤자 본인한테 남는 거 없어요. 아, 이게 아닌데? 내 욕망이 뭐냐고? 내 욕망 돈인데 너 욕망이 돈이다. 그렇죠. 내가 항상 상담할 때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제 욕망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싶다며요. 돈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족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왜? 족치고 싶다. 네, 이런 그거를 이제 보통은 권력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남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조금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선거에 나오는 인간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다른 사람을 족치고 싶은 권력을 잡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오거든요. 권력이요. 네, 근데 본인은 어차피 38이니까 차라리 빨리 준철이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오는 그 인간들한테 붙으면 훨씬 더 본인이 확실하게 족칠 수 있는 권력도 얻게 되고 돈 확실히 또 벌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준철이한테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한테 내가 알려줘요. 나올게. 야, 안 나올 것 같아. 어떤 정치인한테 빌붙죠? 그래요. 차라리 그 질문을 내한테 던졌어야지. 어떤 정치인한테 빌붙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빌붙으면 돈을 좀 내가 끌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정치인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있어요? 속에서 미선이가 네, 미선이가. 미선이가 아니라 지선인데 지선이가. 이재명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이재명이 근데 본인을 좋아할까 이 생각까지 있어요. 이재명이 좋아하고 뭐 꼭 철군을 좋아서 지금 김태선 씨가 철군한테 붙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김태선 씨는 돈이 나올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떨어져요.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철군한테 붙었죠. 그럼 일단 이재명 씨한테 본인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씨한테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안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이재명 씨 부자예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경기도 지사인데. 저를 안 빌붙게 해줄 것 같아요. 안 빌붙게 해준다. 네. 왜요? 빌붙게 해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은 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세력을 구축했을 것 같아요. 세력을 구축했다. 누구랑요? 다른 사람들이랑. 아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끼일 여지가 없다라는 거네요. 예. 아 그러면 철구는 아무런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쉽게 끼일 수 있어서 철구한테 이게 뭔 붙은 거예요? 소리지? 아니 김태선 씨가 끼고 붙는 거는 세력이 구축이 됐든 다른 사람하고 있든 상관없이 끼어들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재명 씨한테 붙어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지냈던 사람이 이재명 씨한테 돈을 좀 잘 끌거나 뭐 돈을 좀 벌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는 연애는 했는데 돈 한 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남자고 38살 뭐 아주 이쁜 여자 배우도 아닌데 뭐로 돈 주겠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이재명 씨가 붙었다고 이재명 씨가 뭐 본인한테 이권을 넘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돈을 일단에서 권력과 돈 어떻게 할 거냐.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권력이고. 음흠. 근데 내가 왜 권력이지? 왜 권력일까? 아까 족치고 싶다며요. 왜 전 족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본인이 찌질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았거나 빌부터 살아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번듯하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못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폭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데 어쩌지? 그런데 내가 이 인간한테 붙으면 이 인간은 내한테 뭐라고 못할 거다. 이러면서 본인이 지금 38살까지 살았잖아요. 제가 그럼 제 욕망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세요? 그럼 어떤 욕망을 가져야? 아니,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아, 욕망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 욕망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욕망은 솔직히 말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얘가 협동조합 얘기했을 때 진짜 신선했거든요. 신선했죠. 왜 신선했을까요?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본인이 안 들어본 이야기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우면 돈이 될 것 같아. 예, 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우면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새로우면이 아니라 얘 협동조합 얘기했을 때가 음흠. 조폭으로 살 게 아니라 진짜 민주적인 기업으로 일구면 뭐라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전기과 가고 있고 협동조합 관심은 있는데 협동조합이 멀어지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맞나 싶어서. 그 틀렸죠, 당연히. 그리고 협동조합을 민주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진짜 무식함의 극치거든요. 협동조합은 그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협동조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나쁘고 그와 다른 뭔가가 있으면 좋다라는 단순한 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식한 수준이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뭐 김태선 씨가 무식하다는 건 아닌데 뭐 무식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로서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은 근데 얘가 협동조합 모바일 툴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겠거든요. 미국은 금권주의 때문에 망하고 중국은 독재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좀 더 관리해서 협동조합이면은 구국강병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잘 살게 할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유럽에 협동조합을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잘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해서 나온 건데 지금 김태선 씨가 착각해가지고 철군한테 지금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저 근데 이거 불법인데 네. 준선이 얘 생각 어쨌든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5가지를 됐어요. 협동조합 말하면 안 되겠다. 왜 내가 뭐 그거 생각 훔쳐가지고 내가 그걸로가 돈 벌까 봐요? 아니 말할게 그러면. 협동조합 연동형 정치가 비례대표제 기본소득 롤즈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가 박사님 출세율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있는 그 내용도 잠깐만요. 김태선 씨 한국인의 심리 코드 책도 읽어봤어요? 아니 제가 읽어본 거 아니고 얘도 잘은 안 읽어봤는데 서점에 가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런저런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참 많이 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김태선 씨는 그냥 책 제목만 지게 훑어보고 신문 제목만 보고 세상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돈 벌려고 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일단 철군한테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총선 나오거나 하는 한국 정치인한테 본인이 붙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정치인 누군지만 내한테 알려주면 아까 이재명 씨 언급했는데 이재명 씨한테는 붙어가지고 돈 나올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별로 건질 게 없으니까 이재명 씨한테 붙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빨리 철군 다시 돌려줘요. 얘 생각은 자기 지역구 사람이나 싶은데. 철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지금 누군지 알아요? 철군 생각에 기대거나 또는 철군 아이디어에 기대서 본인이 돈을 버는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이 쓸데없는 삽질이고 본인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얘도 그렇게 말하는데 네 인생 살라고 자기 인생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자, 김태선 씨 일단 좀 사라지시고요. 본인은 철군에서 빠져나오고. 저 그럼 나중에 여기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네, 따로 상담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